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2020년이네요. 네. 설 명절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네. 요즘도 구정이라 말씀입니까? 저희 집에서는 구정이라고 하죠. 아하. 저희는 다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어릴 때는 네. 옛날 말로 신정의 차례 지내다가 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구정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왜 신정의 차례를 지내죠? 그때는 좀 건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억에. 지금은 대체로 네. 설 명절 때 네. 이제 지내죠. 물론 뭐 저는 안 갑니다만.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은 다들 이제 좀 다 공감하실 것 같은 얘기긴 한데 그때도 지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난리지만 네. 그때도 독감 같은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그러니까 친엄마 친아빠가 두 분 다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친정 아니 그러니까 그 집에는 못 가고 아가가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제 외갓집에만 네. 가서 이제 뭐 인사드리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리고 이제 왔죠. 이제는 아이가 세뱃돈으로 수입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세뱃돈으로 수입을 만들기는 하는데 애가 돈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이 가게에 가서 자기가 뭘 먹을 거 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이게 뭐지? 그럼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잽싸게. 그렇군요. 네. 황주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설에 시댁과 친정을 다 같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세뱃돈을 조금 많이 찾았어요.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조카도 있고 이래서 딴 때보다 많이 찾았는데 막상 이제 찾아서 막 쓰고 났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지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잖아요. 세뱃돈이나 용돈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쏠쏠한 설이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받으신다니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주시던걸요. 세뱃돈을 받으세요? 네. 안 받으세요? 그렇죠. 저는 저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받아본 적이 없죠. 아 진짜요? 저는 장가를 가게 된 이후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또 이제 뭐 삼촌한테도 용돈을 드리는데 네. 또 그분들한테 절을 하면은 또 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러니까 그 일방적인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저희도 시간이 되면 생색은 생색대로 같이, 다 내고 되게 쏠쏠하게. 네. 네. 저희도 같이 절 좀 하면. 그렇군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네, 사진 정말 좋더라고요. 못 오랜만에 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아, 휴양지로 잘 알려진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왔는데 네. 저는 휴양지를 간 게 아니라 네. 거기에 키나발루 산이 있어요. 네. 이 산이 음. 제일 높은 봉우리가 4,095m. 동남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산행을 1,850m 시작을 해요. 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설악산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쵸. 한라산 바로 밑에. 네. 예. 오 시작해서 이제 네. 4,000m 넘게까지 아. 걸어갔다 내려오는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두 군데만 더 갔다 가신 다음에 에세이 같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내려올 산을 왜 오르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이 킬리만자로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원래 목표였는데 올해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올 추석 때도 또 어디 갔다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 저희 지난 방송에 그 댓글과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그 행동경제학 주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푸르다님께서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지식도 없고 돈에 대해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버는 것보다 1원이라도 적게 쓰면 된다. 이런 두 가지 생각뿐인 저에겐 너무 어려운 행동 경제학이라는 주제를 귀 기울여 듣게 해주는 세 분의 소개 오늘도 감탄하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책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남겨주셨고요. 아마 책 선물 때문에 이런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햇살이 S님께서도 팟빵 게시판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응원이든 의견이든 질책이든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황주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유튜브에 풀씨 날린다님이 2개의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책사이다를 통해 그동안 장바구니에서 잠자고 있던 책들을 더 고민 없이 도전하게 하는군요. 행동경제학의 목적에 걸맞게 지르러 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산책이 주제 아니었나요? 산책 1시간, 주제 1시간 해주세요. 과연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트위터 사용하는 저한테 트위터 얘기에 쫑긋해졌네요. 오늘 우쭈쭈 받은 인싸가 단어 사용 하나 잘못 쓰면 가차없이 이른바 조리돌림을 당하는 곳이 트위터라는 다이나믹 우주라서요. 제가 띄어쓰기를 잘 못 읽었습니다. 지난번 산책 네. 논쟁이 뜨거웠죠. 네. 두 분이 아주 열띤 논의를 그랬죠. 보여주셨어요. 네. 나쁜 교육. 나쁜 교육. 네.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푸시 날린다님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산책 판책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황주부님과 김느끼님께서 돌아가면서 이달의 산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주부님 차례인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책은 스피노자의 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책을 살 때 하나의 어떤 이렇게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일단 도서관에 가서 신간 코너에서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딱 좋아하는 코너만 가서 사실 책을 골랐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신간을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책사에다가 저에게 준 선물인데요. 네. 신간을 보다가 스피노자, 거미, 이거 되게 흥미롭겠다. 왠지 저한테 이제 약간 그 스피노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강신주 선생님 철학 수업을 들을 때 이분이 엄청 강조했던 철학자가 스피노자였고요. 거미는 저는 스피노자의 거미는 몰랐는데 김수영 시인의 거미와 그냥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딱 2개가 딱 꽂혔어요. 그렇게 연상될 수도 있겠군요. 제 마음대로 연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읽다 보니까 저는 책을 살 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줄을 치고 싶으면 책을 삽니다. 하는데 눈으로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줄이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설에 가지고 내려가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네. 제목 스피노자의 거미는 실제로 스피노자와 연관된 네. 이제 사례에서 나온 제목이고 맞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책의 네. 부제가 얘기하는 게 자연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이나 또는 생명체의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네네. 민주주의의 원리나 네. 혹은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을 네네.
배울 수도 있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피노자의 거미는 스피노자가 이제 혼자서 굉장히 고립된 철학자였잖아요. 늘 우리는 이제 네. 안경을 떠올리죠. 그렇죠. 렌즈를 막 이렇게 깎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사색을 하고 글을 쓰고 했던 이 외로운 철학자의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거미를 관찰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거미가 파리를 뭐 잡아먹는 모습이랄지 그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장면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생태학에 대한 제가 지식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생태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재청 교수님 정도가 사실은 제가 생태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전부인데 네. 이 생태학이라는 게 어떤 생물과 그 환경과의 관계 전체를 다루는 학문이고 그 관계의 눈으로 인간 사회,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 대 개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내가 정말 여태까지 너무 되게 좁은 눈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했구나라는 반성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됐고요. 앞부분 너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서문에서 너무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세요. 그래서 막 내가 6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왜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진보라고 하는 이런 근대의 시기와 이 정신과 이상이 왜 이토록 불평등하고 끔찍한 현대를 만들어냈는가. 근데 자연은 똑같이 인간 사회보다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의 사회인데 조절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적당히 하다가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자연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은 사실은 훨씬 더 적자생존이 돼야 되고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승리한 포식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멸하는 종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실제 자연은 굉장히 균형 있고 조화롭게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생태계가 더 다양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자연에서 그 민주주의를 그 다양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성의 시대라고 했던 근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에서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그 합리성에 기반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더 강력하게 독점을 강화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시 자연에서 배워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네네. 우리가 다뤘던 행동경제학 네. 주제하고 또 연결되는 맥락이 없잖아 있네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계속 무리를 하나 봐요. 무리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과학책이나 이과 쪽 책을 여태까지는 읽을 수 있는 소양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소양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동을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때 그렇죠. 역대급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언어를 정말 저한테 가지고 있지 않다가 제가 사실은 책사이다 방송을 하면서 약간 그 기쁨을 조금씩 알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자꾸 막 경제학도 읽고 싶고 과학도 읽고 싶고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집적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엿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제 안에 차올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책들을 막 제가 막 거침없이 막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읽기 일단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다소 복잡한 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간 사회를 보고 자연 사회를 보는데 우리가 인간 사회 문제는 되게 익숙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사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자연의 사례는 제가 뭐 집신벌레를 알겠어요. 무슨 박테리아를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사례가 자연에서 조금 배울 수 있는 사례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찬찬하게 묘사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생태학자들이 보니까 학문을 다룰 때 되게 통섭적으로 다루면서 막 여기저기를 넘나드시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넘나드시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약간은 모자란 느낌이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좀 약간 이 책은 경계에 서 있는 책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네. 보통 이제 이런 자연과 인간 사회를 등치시켜서 네. 바라보는 책들은 네. 자연은 자연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면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설명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과정에서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걸 이제 무리하게 접목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네. 가령 이제 스피노자의 거미 같은 경우는 저는 스피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스피노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네. 사람은 역시 기술이 있어야 된다를 알려주는 예, 아주 표본과도 같은 인물인데 네. 어쨌든 스피노자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어쨌든 스피노자가 이제 거미를 봤는데 거미가 뭐 이런 면모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이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되는 미리 이제 꼭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인위적인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특징은 이제 평등이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자유가 붙는데 네. 자유와 평등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그 태생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네. 큰 특징이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는 그러냐? 안 그렇거든요. 여기는 권리라는 게 없어요. 정말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자연의 세계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권리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연 상태랑 같을 수가 없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뭐 경쟁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 시스템이 맞냐 이런 염증들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훌륭하게 갈 수 있어. 라는 방향을 이 책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하는 거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요거는 좀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게 간당간당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윗단에 놓는 가치가 공존, 네. 뭐 상생 네. 이런 거잖아요. 공존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자연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공존과 상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공존과 상생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솔루션 적용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기 때문에 공존과 상생을 해야 된다고 인간 세계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죠. 저것이 어떤 자연이 최적화를 이루는, 제 요즘에 화두인데 이 단어가. 최적화요? 네, 최적화를 이루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부분을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구성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제가 약간 간당간당했다는 거는 요 선을 넘나듭니다, 이 책이. 네, 그런 측면은 좀 있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약간 염두에 두고 취할 것은 취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버리시면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리기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이런 유형의 책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어떤 한계 아니면 보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의 상상력을 깨워주고 하나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는 모습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읽다 보면 그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때 확 저것이 이제 선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제 이렇게 경도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생각 고민이 좀 들었냐면 그 자연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몰라요. 그들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똑같은 법칙을 자연에 적용을 해도 사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니까. 거기도 적자 생존이 있고 거기도 뭐 자연 선택이 있고 사실 다 사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 납득할 만한 메커니즘의 이름을 붙이니까 예를 들어 니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각자의 삶의 자리? 이 자리들이
우리는 딱 동일한 하나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자연에서 실제로 그게 최적화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사실은 뭐냐면 그 니치가 약간씩만 달라도 모두가 공존할 수 있고 여기에 약간의 시간차만 존재해도 하나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나무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새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인간 사회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먹고 쓰고 나눌 만한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 부족하지 않은 것이 현재로서는 뭐냐면 1대 99로 독점되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를 가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원래 자연의 모습이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연에서 우리가 뭔가를 두고 경쟁해야 돼. 우리가 이게 없으면 내가 굶어 죽어라는 그런 경쟁 상태와 다른 경쟁의 상태인 거죠. 그 다른 경쟁의 상태에서 그럼 다른 체제와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사실 여기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인간계가 복잡계란 말이죠. 딱 하나처럼 뭐가 이렇게 딱 버튼 A를 누르면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막 뭐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이 달라지고 피드백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이런 것 속에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는 법칙을 혹은 제도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때 그 책의 앞부분에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영국 여왕이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 네. 그 영국 아카데미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죠. 도대체 이 위기가 왜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즉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여왕이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 이 집단적으로 우리 이 똑똑한 우리들도 풀 수 없는 어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의 부재다. 뭐 이런 답을 내놓는 거죠. 전에 우리가 행동경제학 할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복잡계라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적용 가능하고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다음의 솔루션을 고민할 때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랬을 때 이런 학문관을 넘나들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확실하게 뭐라고 딱 잡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내가 넘나들면서 고민하고 다시 이것을 끌어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의 네. 그런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산책으로 황주부님께서 이음 출판사에서 나온 박지영 저자의 스피노자의 검이라는 책을 가져오셨는데요. 네. 그런 그 생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셨다면 이 책은 이제 네.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정말 기술적으로 생태에 대한 관심이 기술. 좀 더 네. 생기셨다면 생체 모방에 관련된 책들이 꽤 있어요. 생체 모방이요? 네, 생체 모방이라는 책 제목도 있을 겁니다. 아, 네. 이건 정말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쓰는 많은 지금의 기술 요소들이 네. 그런 자연의 자연 생명의 뭐 기술이나 기능이나 모습이 네, 모습 같은 양태나 걸 이런 거를 따왔다는 거죠. 베껴왔다. 그런 걸 이제 재밌게 네. 알려주는 책인데 아, 재밌겠네요. 좀 다른 층위에서 또 흥미를 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네네. 같아서 권해드리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산책 판책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오늘 주제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책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본 주제는요. 지나간 미래의 SF입니다. 이걸 떠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올해가 2020년 그렇죠. 원더키디의 해이기 때문이죠. 이 원더키디가 세상에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만화를 볼 때는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타고 이런 게 정말 그렇죠. 인간 세계가 망했을 때죠. 그렇죠. 네. 지구 생태계가 파멸해서 그렇죠. 새로운 2020년에. 곳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맞는 상황도 있고요. 다른 상황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미 그런 게 가능한 것처럼 그려놨었는데 이게 그 SF라는 장르가 이제 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시작이 됐지만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 길면 50년, 짧으면 3, 40년 후에 벌어질 일을 가지고 막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소설들이 21세기 초엽이 배경이에요.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미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지나간 미래 SF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대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특히 제게는 그렇습니다. 아 특히요? 제가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초반에는 다 네. 대통령이 꿈이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올라가면 모든 친구들이 과학자를 그쵸, 꿈꾸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년 챔프나 이런 만화책에서도 이 미래의 이 SF가 정말 무지하게 쏟아지던 그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고 그래서 한 2020년 그러면 제 기억에도 그때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다 캡슐로 음식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린이 과학 만화 그런 거 시리즈 보면 제일 네. 마지막 건이 늘 미래에 벌어질 일을 네.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막 자동 번역기 이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하게 왔죠. 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는 지금 기술로 봐도 한참 걸릴 것 같잖아요. 생각처럼 빨리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게 뭐 한편으로는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 사회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네. 집중하고 있는 영역, 뭐 혹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또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다른 양태가 벌어진 걸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열어두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김느낌님과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이 김느낌님께서는 네. SF의 고전을 골라오셨고 네. 황주부님께서는 그런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이제 메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네. 그런 책을 골라오셨어요. 먼저 김느낌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SF 작가가 있는데요. 3대 SF 작가로 꼽히죠. 네, 그렇죠. 아. 네. 그 3대를 제가 처음 읽었네요, 이번에. 아,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SF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한국의 SF 독자가 일단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렇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사실 하인라인의 책들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읽을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워낙 판타지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SF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이 뭔가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SF가 나오면 무조건 다 사서 볼 거야. 다 뭐 모든 SF를 보겠어. 약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고 그냥 일종의 그 약간 비하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일종의 판타지 소설, 예, 사이언스 픽션 이 SF잖아요. 네네. 네, 이제 과학 얘기가 있는 판타지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소비되는 뭐 작가들도 보면 테드 창 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인라인이 유명하긴 한데 사실 이제 막상 SF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의 책을 다 읽어봤다.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유명한데 책이 다 절판이라니까. 안 팔렸다는 안 거죠. 팔려서. 네, 그렇죠. 유명한데 안 왔던 거군요. 그렇죠. 유명한데 절판이고 그리고 이제 이 SF를 SF 분야를 잘 이렇게 하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하인라인 등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단편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이 워낙 안 팔리니까 단행본은 묶어가지고 내면 알라딘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단편을 모아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런 댓글이 뭐 달리는 약간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소설은 1957년에 나왔잖아요. 예, 56년. 아, 그럼 이게 몇 년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두 가지 미래를 그리고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30년에서 50년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배경도 우리 이미 지나온 거죠. 지나온 거죠. 그렇죠. 지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쉽게도 이 책도 절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제목 말씀드렸나요? 얘기 안 해요. 제목을 얘기하는 여름으로 가는 문. 네. 네. 여름으로 가는 문이라는 책이고요. 아마 검색은 될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아마 절판 이어서 뭐 중고 같은 걸로 이제 사서 보시면 도서관에는 제가 가는 도서관은 2권이 비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어렵지 않게 빌렸습니다. 모든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그래서 보시려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책은 여름으로 가는 문. 역시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예상할 수가 없죠. SF가 네. 다 이래요. 네. 이 책의 장점은 일단 고양이가 나옵니다. 요즘 정서와 아주 잘 맞아요. 고양이가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귀여운 고양이고 SF 소설이긴 한데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람이 사이언스 픽션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를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느 시대에 들어도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축이 되는 몇 가지의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신, 우정, 사랑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있죠. 또 성공. 네. 약간 할리퀸 분고의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그거보다는 약간 로맨스가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요. 내용은 뭐 키워드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댄이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친구와 애인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드는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친구와 애인이 짜고 얘를 냉동시켜요. 미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냉동을 시켰는데 미래로 깨어나요. 깨어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자기가 이 이제 배신을 당한 댄은 공돌인데요.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이런 거 설계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제품화되어 있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특허권자가 자기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 이제 놀라게 돼요. 황당하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러다가 당연히 미래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타임머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과거를 바로 잡아야지. 이러고 되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약간 그런 스토리고요. 일전에 이 책의 제목을 제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사이다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사람이 화가 아무리 많이 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소설에 이런 설정을 봤는데요 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고 엄청 화가 난 상태에서 냉동이 됐잖아요. 근데 막상 일어나는데 화가 안 나는 겁니다. 30년이 지나서 예, 약간 되게 나 그럴듯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인라인이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이 뛰어나구나. 약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이 책에 또 얽힌 재밌는 점은 이 책이 지금 절판인데 절판된 책은 고려원에서 나온 책은 아닌데 고려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옛날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출판사가 있는데 이 책을 하인라인한테서 판권을 안 따고 그냥 만들었어요. 와. 그때는 그래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예. 저작권을 사지 않고 국제 협약에 가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30년이랑 50년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50년이랑 70년을 했나? 그래서 소설 내용을 바꿔놨어요. 생각하기에 좀 짧다고 생각했나 보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해적판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적판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황주부님은 재미나게 읽으신 것 같아요. 무지 재밌었죠. 일단 정말 약간 하이틴 로맨스 필이 그쵸. 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그 하이틴 로맨스의 특유의 정서가 있어요. 남성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여성들이 반응하는 방식이라든가 한마디로 되게 구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초적인 그런 정서가 나올 때 할아버지가 쓴 거니까 피식하고 제가 웃었고요. 근데 일단 통속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왜 우리가 통속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재미나게 다음 장면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재밌고 저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앞뒤를 맞추잖아요. 영화에서. 무슨 이렇게 요새 잘 만든 영화는 시점이 다른데 그 앞뒤를 너무너무 잘 맞춘 영화들을 봤을 때 와 이거 죽인다 막 이러면서 정말 작가가 필력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미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미래와
좀 더 먼 미래, 현실에서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시점에서 이 사람이 행동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되게 정교하게 잘 짜맞춰놨어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영화 백투더퓨처 같은 네. 작품들이 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설정을 영향을 받았다. 그랬군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그렇죠. 맥락이 네. 비슷하죠. 네. 근데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제목이에요. 제목. 여름으로 가는 문. 여름으로 가는 문. 굉장히 그 하이틴 느낌이 납니다. 나는데 SF 느낌은 안 난단 말이죠. 이게 뭐 어떤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정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제목이 이렇게 됐는지는. 이 책을 하이라인이 13일 만에 썼대요. 근데 뭐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요. 13일 정도 걸렸겠다 정도 싶은 그게 있는데, 13일 만에 썼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실제로 하이라인이 고양이를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얘가 이제 그런 고양이였던 거예요. 소설에 나온 것처럼 문은 다 열어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열어놓으면 문 밖으로 안 나가. 근데 얘가 이제 왜 안 나가느냐 그런 이제 이 하이라인의 아내와 그런 이제 일상 대화를 나눴었나 봐요. 그때 아내가 뭐라 했냐면 그 고양이는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하고 제목이 여름으로 가는 문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요. 그 김유기님께서는 장르물 좋아하시니까 네. SF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막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책도 사실은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보기는 했지만 한 12살 정도에 읽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어릴 때 이렇게 봤던 작품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뭘지. 요런 작품도 있고 그때는 이제 SF 아이작 아시모프 저는 딱 거기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 걸작선 뭐 해가지고 전집 한참 전집 많이 팔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전집도 팔았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런 전집이 없긴 했는데 저희 사촌 형네 집에 그 전집이 있어서 가면은 이제 그 골방에서 이제 그 차근차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3대 SF 작가라는 사람들의 소설 제가 보긴 다 봤을 겁니다. 그때. 근데 제목과 이 지금 매칭을 스토리가 매칭이 안 되는 것일 뿐 스토리는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때 소설은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고 오히려 요즘에 이제 나오는 약간 웹소설 느낌? 그 순수문학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되게 지문 자체가 간단하고 이렇게 되게 간결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SF들은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첨예한 갈등과 문제들을 다루죠. 지금 사회의 가장 첨예한 부분들을 복사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는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제목이 이제 주제가 지나간 미래의 SF. 지나간 미래 SF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근에 읽었었던 SF 중에 제가 이거는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책인데 사실 저희가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던 책이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갈 수 있다면? 갈 수 없다면인가요? 갈 수 없다면 갈 수 없다면 우빛속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네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도 이제 상당히 좋은 책인데 달라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가 뭐 김니키님 말씀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비주류 혹은 서브컬처 이제 이런 맥락에서 다뤄져 왔고 실제로 독자층들도 그렇게 모여 있죠. 근데 최근에 1, 2년 동안 특히 한국에서 이제 이런 SF가 나름대로 많은 반응을 얻고 또 작품의 예를 들면 판매량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맞아요. 작년에 그 알라딘에서 연말에 올해 책 투표할 때
10위권 내에 소설 2편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한 편이 김립기님 말씀하신 테드 창의 테드 창의 숨이고 숨. 네. 다른 한 편이 김치엽 작가의 그래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에요. 재미난 일이죠. 그럼에도 뭐 이 사이즈가 한계가 여전히 있다고 얘기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이 있겠죠. 근데 그 맥락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SF를 공상과학이란 말로 많이 번역해서 썼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쓰지 네, 않지만. 그래 공상과학. 맞아.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응. 그게 소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추체험해보게 하는 뭐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것도 물론 SF가 갖고 있는 매력이자 장점으로 여전히 네. 남아있지만 네. 이제 그런 거울을 통해서 되게 현재적인 문제를 같은 상황에 있는 갈등 요소인데 이걸 미래로 가져가서 더 첨예한 상황에 놓는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네. 독자층 혹은 그 SF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공상과학 만화든 영화든 책이든 거기서는 사실 SF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일종의 뭐냐면 그냥 세계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는 일종의 좋은 거죠.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나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뭔가 선물과 같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막 이렇게 선망 네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냉동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간은 극복할 거야라는 어떤 희망 섞인 기대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 시대 동안 우리는 아직 캡슐약을 먹진 않지만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진 않지만 실제 굉장한 기술의 발전을 본 우리로서는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라인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하이라인이 이제 한참 활동을 하던 시대가 이제 50년대. 벌써 이제 우리도 한국 문학도 50년대 한국 문학이랑 지금 문학이랑 보면 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동안에 축적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사회에 대한 통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 사람이 있던 시대와 그 SF 3대장들이 네. 일을 하던 시대와 이 사이에 또 많은 SF 작가들이 네.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져 온 상태인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SF 입문하려면 뭐 읽어야 돼요? 아시아가 아시모프를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저희가 잠깐 소개했었던 이제 3권 나와서 이제 그것도 소개해야 되는데 네. 특집 한번 할까요? 네, 그 삼체가 완간이 됐기 때문에 네. 작년에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너무 우리가 일이 많았잖아요. 완간은 10월인가 11월에 됐는데 얘기를 못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해야 되고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미래를 다루거나 과학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사회와 어떤 그런 좀 심오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SF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머리가 좋은 그러면서도 글솜씨가 좋은 작가들이 좋은 SF 작품을 요즘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초엽 작가의 그 신간도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 이거 읽으면 다 사람들이 와 진짜 약간 읽어야겠다. 이런 느낌. 아직 못 읽었는데. 읽은 사람 대다수가 리얼요? 우와라는 반응입니다. 나도 그럼 우와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화가 그렇구나. 나와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네. 이 SF와 관련된 이야기와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네. 2019년 하반기에 오늘의 SF라고 SF 비평지가 창간됐어요. 네, 국내 SF 작가와 연구자들이 같이 만든 뭐 비정기 간행물이긴 한데 그리고 또 SF 거장과 걸작의 연대기라는 SF 쭉 통사를 이거 영화만 다루는 소설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되게 최근에 영화까지 소설까지 다루는데 이 작가들은 한국의 SF 작가와 비평가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장르나 문화가 확산돼가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맥락의 일들이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 분야에서 나올 거다. 또 기대와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지금 번뜩 발라디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생각이 난 건데 네. 어떤 텍스트든 그거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제 뭐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봐야 됩니다. 후 넘어가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 전에 보면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 이런 것처럼 SF의 굉장히 바이블로 꼽히는 미드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배틀스타 갈락티카라는 굉장히 되게 큰 스케일의 한 시즌 6 정도까지 나왔을 건데요. 이게 문의는 SF인데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미드예요. 간단한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지구에서 이제 뭐 핵전쟁 비슷한 게 나요. 그러면서 원래는 어떤 장군이 우주선이 이제 우주를 자유롭게 누비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전함을 이끄는 장군이 이제 퇴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기인데 지구가 몽창 날아가는 바람에 그 함선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한 생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지정 생존자 같은 드라마를 보면 미국은 대통령 다음에 서열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하나가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민주주의 이 시스템을 돌리는 거랑 그냥 우주에 떨렁 한 채 떠 있는 함선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이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SF의 어떤 한 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네. 거죠. 미래에 데려다 놓고 미래의 극한 상황에 데려다 네. 놓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걸 보면 아예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예수와 12제자의 만찬한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유명한 그림.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포스터를 해놨어요. 그럼 거의 뭐 유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만찬.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화적으로도 되게 풍성하고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네. SF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스타 알락티카. 갈락티카. 갈락티카.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런 맥락과 네. 연결된 그렇습니다. 책일 텐데 바로. 황주부님 가져오신 책이 그렇죠. 오래 네. 기다리셨어요. 네. 지나간 미래 SF와 거의 같은 의미의 제목이죠. 네. 제목이 뭡니까? 미래는 오지 않는다. 아, 라는 책입니다. 이 과학 사회학 네. 하는 연구자들이 쓴 책이죠. 네. 전치영, 홍성욱 두 분이 네네. 함께 쓴 책인데 부제가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를 독점하는가. 네. 어떤 책입니까? 일단은요. 이제 아까 우리가 금방 얘기하던 맥락에 딱 걸맞는 얘기예요. 왜 지금의 SF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지나간 SF는 민주주의를 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로또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네네. 거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옛날에 미래 신기술을 미리 알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가 사실 옛날 SF의 주제였다면 지금 SF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며 멸망이 아닌 공존하는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가 사실은 그 주제가 되잖아요. 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일단 책 제목부터가 비범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말이 안일미에 올래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풀이하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예요. 그쵸, 오지 그쵸. 않는 것이 미래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책 제목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특히 예측이 가진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게 우리에 대한 현실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때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아이들에게는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네 미래가 짱 꽝이야. 그리고 직장인한테 너 지금을 견디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없고 너의 결혼도 없고 네 인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은퇴하면 없어. 뭐 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이러면서 먹고 살 거야. 이런 그렇죠. 얘기 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래라는 말이 미래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로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의 자원을 독점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미래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되게 문제 제기를 재밌어요. 하고 있네요. 완전 재밌고요. 제가 아직 성공률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글 잘 쓴다. 정말 글을 잘 썼어요. 이게 이제 강의를 기본 토대로 해서 묶은 책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책들이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 저한테 많았는데 굉장히 매끄럽고 장점은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강의가 그렇잖아요. 어떠냐면 강의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자기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강마다 굉장히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정말 잘 만든 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파에 있어요. 강의 자료로서 아마 제공되었던 사파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 옛날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의 건축가가 그린 미래의 모습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인간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만화 이런 사파들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사파들인데 너무너무 적확하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서 이 사파가 조금 더 판형을 키워서 조금 더 크게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설계된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맥락이 있을 텐데 네네네. 부제에 나와 있듯이 네. 이제 이 부분도 하나의 주제잖아요.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를 독점하는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라는 걸 얘기할 때 늘 수반된다는 거죠. 그쵸. 과학기술을 빼고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네네네. 건데 그 그렇죠. 부분 얘기가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미래를 꿈꿨던 유명한 저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네. 라든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바다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사실은 뭐냐면 유토피아에서는 과학기술이 1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1개인가 2개?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렸던 미래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관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제도 어떤 이상적인 제도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그런 유토피아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삶, 뭐 공동체. 그렇죠. 뭐 화폐가 없는 미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했던 유토피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이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 이게 여기선 딱 거명하는 게 1933년 시카고 박람회라든가 파리 만국 박람회 네네. 이때 막 표어들이 달라요. 기술은 진보하고 뭐 세상은 어떻게 되고 인간은 순응한다. 이런 게 표어예요. 너무 확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기술 없이는 오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기술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확연하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이 믿음들이 사실은 지금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권력을 만들고 과학기술 자체도 이 과정에서 옛날에는 그냥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계측된 것, 관측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미래를 팔지 않으면 약속해 줄게. 영생을 약속해 줄게. 장기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의 속성이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인가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믿을 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근데 뭐 과학 네. 일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설에 따르면 에디슨 전구를 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구를 발명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자들을 매수해요. 네. 그래서 발명을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수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전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과학 기술의 발전에는. 그리고 그렇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제 전쟁을 기점으로 굉장히 네. 굉장히 이제 네.
높게 네. 확 발전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잖아요. 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미래를 좀 팔아야 되는 음. 그런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가 언제냐 네. 보면 네. 그 기점 이후로부터 음. 서구 주요 국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시점이에요, 사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 아직 식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죠. 요즘에는 뭐 음식이 남지만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굶어 죽는 애들이 있으니 뭐 이렇게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그거를 보증하기가 어려운 네. 사실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황주부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과연 기술이라는 게 필요해?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미래를 상상할 때 여태까지는 뭐냐면 인간이 상상하고 기술이 그것을 뒷받침한다였다는 거예요. 기술은 그것을 보조하는 보조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냐면 기술이 3D 프린터가 나와. AI가 나와. 그럼 우리 삶이 다 바뀔 거고 우린 거기에 적응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대를 하건 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건 그것은 건드릴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순응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 미래를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연관적인 어떤 노하우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점을 특정하는 예측이 있어요. 한 2030년 정도 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야. 네. 이게 지금 요즘의 트렌드예요.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게 네. 2030년이 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얘기고, 뭐 미래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야. 이거는 지금의 어떤 과학 수준이나 뭐 이런 연관을 전혀 없이 네. 그냥 막연히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던 것들은 사실 뭐 그런 종류의 것이고 그런 예측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과학 기술이 워낙 일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력이 부족해진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보다 사람의 의식의 발전이 빠르면 속도가 상상력이 더 앞서서 나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뭐 비슷하거나 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력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즘에 미래에 네. 대해서 상상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예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요즘엔 없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지적은 일견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술이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의미하냐? 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물음과 단계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찰해 보자는 책이 이 책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미래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로 가야 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미래의 주인은. 기술 자체가 주인이고 혹은 그것을 독점하는 어떤 사람이 주인인 건데 결국 지구가 지금 어쨌든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물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는 여러 작품에서 던지고 있는 주제의식인데 사실 여태까지는 기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거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뒷받침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인간을 초월하려는 존재로 이제 기술이 변모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 지금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면 이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이 왜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물적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의 생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경제력 그리고 이제 어떤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고 네. 왜냐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은 덜 죽으니까 이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개발하는 데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어떤 기업의 물건을 사면 기업에서 R&D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술을 꼭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활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에 이 기술이 뜰 거야라고 하려면 뭐냐면 서로 돈을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A 기술부터 Z 기술까지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 열쇠는 B예요, D예요, F예요. 생명공학에 더 쏟아부어야 돼요. AI한테 쏟아부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자본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약속들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결국은 현실에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지금 사실 국가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 예산에는 우리가 아까워하지만 기술 예산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래의 먹거리도 결국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기반, 생산 기반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도 사실 결정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정체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사실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식량이라든가 사실 총 생산되는 무슨 전기의 양, 뭐의 양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국가나 대륙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 혹은 우리 안에서도 이 분배 시스템이 지나치게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미래 SF에서도 결국 이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살아남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결국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앞으로 그 비용은 점점 싸질 거고 뭔가를 생산하는 비용들은 그렇다면 결국은 그 분배의 문제가 그 하나의 주체인 미래의 주체인 그리고 현실의 내 삶의 주체인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이나 그런 비판적 고찰들을 해야 되는가로 문제가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약간 제가 듣기엔 어폐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우리는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분 저희 셋을 예로 네. 들면 바갈라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년에 명절이나 해외 서너 번 정도 가시는 거고 그렇게 한두 번 네, 한두 번 정도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우울할 때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네. 파인트를 혼자 드셔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그런 취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건 정말 지난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단일 정부도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마다 이게 정부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최저 생활 수준이라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라면만 먹어도 365일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라면 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에 너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삼각김밥 라면으로 3끼 이상 먹었다. 이게 사는 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이런 차이가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충분히 생존하기에는 충분한 식량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치 체계 자체가 네. 모두가 자기의 할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합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더 많이 나누고 충분히 이미 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걸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같은 경우도 국가들마다 AI면 AI, 크리스퍼 기술이면 크리스퍼 기술 굉장히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해서 다른 국가에 먹으려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 이 책이 맞나요? 제가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네네. 헷갈리는데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그래프를 차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스피노자에 나왔던 건지 여기 나왔던 건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부의 불평등이 축적되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대전이나 혁명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다시 그거를 제로 베이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새로 출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금은 기술과 그에 따른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술과를 빼먹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기술과 개인뿐 아니라 이 개인들을 넘어선 공동체가 어떤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가가 저는 이 책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세계 정부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저는 사람들이 그걸 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미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래가 나한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야 그걸 바라지. 이 생 망이야.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그 미래를 집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혁명의 형태가 됐든 전쟁의 형태가 됐든 무엇의 형태가 됐든. 그리고 새로운 SF들이 그것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 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김립기님께서 제기한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저건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맥락이 강하게 들어간 이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제목의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한데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특히 20세기에 마주한 미래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선택과 숙고의 과정이 없이 온 거죠. 전제가 그냥 과학기술 발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전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도태되는 바보 같은 짓. 그렇죠. 인간은 수능한다. 네.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미래 담론과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 미래를 둘러싼 다른 조건들, 예를 들면 주어 누가 할 거냐, 그렇죠. 뭐 어디로 향할 것이냐,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고민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뭐 혁명가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과학 기술의 현재 이제 발전의 방향, 뭐 선택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역시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반향이나 혁명이나 혹은 새로운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쓰일 수도 있지만 또다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전면적이고 반항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 그리고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상상할 때 그러니까 현재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더 나쁜 맥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잡지의 표지에 젊고 아주 어린 여성이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뒤로 플러그가 꽂힌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니네 진짜 구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한 거죠. 왜냐면 야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깡이고 니네가 미래를 고민한다면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표지를 만든다는 게 회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많은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 회사와 그 사회의 감수성이 그걸 못 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예측이나 실제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숙고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저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되게 붙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안목과 실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저는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서운한 감이 있었어요.
너무 늦게 나왔다. 아. 책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가령 이제 최근 국회 통과된 데이터 3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네. 참여연대에서도 이 법의 통과를 굉장히 많이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데이터 3법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객 데이터들을 이제 기업들이 쓰잖아요. 요즘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쓸 때 이거를 걔네가 영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식별화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끔 해서 만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 3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통과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필요해. 네. 필요한데 적어도 3년 정도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건 이런 거고 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유전자 뭐 조작해가지고 어떤 의사 이제 공개돼서 실제 배아를 가지고 태아를 가지고 해가지고 문제돼서 이제 되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 걸린 거지 중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지를 하면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개인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적하는 거는 100% 다 옳아요. 이건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숙고를 해야 되고 이걸 살릴 건지 말 건지. 근데 살릴 건지 말 건지 이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책을 빨리 보고 사실 이 책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네. 사실은 상황인 거죠.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네, 저희 오늘 지나간 미래 SF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목을 잘못 줬네요. 지나간이 아니고 진짜 막 당면한 이런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김니끼님께서는 로버트 하인라인의 고전이죠. 여름으로 가는 문 가져오셨고요. 황주부님께서는 전치영, 홍성욱 두 저자가 함께 쓴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책 가져오셨는데요. 이 연관된 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맥락에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책사이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다닥 1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